허허는 이제 원래 보성전문학교 1회 졸업생인데 1회 졸업생인데 나중에 제1회 조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우리나라 변호사로 치면 그전에는 일제 때 변호사, 그러니까 뭐 일본에서 대학을 나온다든지 해서 다른 여러 가지 경로를, 그때 뭐 고시를 한 사람도 있지만 다른 이제 법원이나 검찰에 근무하면서 또 변호사 자격을 얻고 뭐 이런 여러 형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허헌 씨는 조선 변호사, 일제 때였습니다만 조선 변호사 시험이라고 해서 따로 치른 시험에서 합격한 제1호 변호사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법정에서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 변론하면서 일본 판사들하고 싸워가지고 6개월간 징계를 먹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변호사 역사상 최초의 제1호 또 징계를 당한 그런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북한에 가서 이제 중요한 요직을 맡게 돼서 처음 첫 번째 최고인민회의의 의장을 맡게 되는 것이죠. 의장을 맡으면서 이제 그 회의를 진행하면서, 회의는 북한이나 중국이나 소련 같은 데는 뭐 몇 차 무슨 대회 하면 회의를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쭉 하더라고요. 쭉 하면서 온갖 중간 행사를 넣고 해서 중요한 것들을 그때 의결을 하는데, 그때 이제 9월 8일 날 헌법을 의결하게 됩니다. 헌법을 의결하고 난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이제 정부 조직을 발표를 하는데, 수상에, 그때는 이제 수상이 최고직이었으니까 수상에 김일성, 부수상에 세 사람이 임명이 됩니다. 부수상 세 사람은 누구냐면 박헌영, 홍명희, 그 다음에 김책 공과대학 이름이 들어가 있는 김책, 이 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허헌은 나중에 김원봉에 이어서 김일성대학 총장으로 가고, 허헌의 딸인 허정숙이라고 있습니다. 원래 허헌 고향은 이제 남쪽은 아닙니다. 이 사람 고향은 함경도 명천입니다. 명천인데, 허정숙이라는 것은 원래 본명은 허정자인데 나중에 허정숙으로 이름 바꿨는데, 이 초대 말하자면 조각 때 문화선전부 장관, 문화선전상으로 임명이 됩니다. 이 허헌의 딸이, 제가 정확히 잃어버렸는데 10명인가 그렇거든요. 딸이 10명인가 그런데, 맨 마지막 막내딸은 서울에서 나중에 남쪽으로 내려와서 서울에 계속 살다가 학교도 좀 이대를 좀 다녔나 모르겠는데 소설가로 유명하죠. 허건욱입니다. 허건욱. 내가 설 자리는 어디인가 뭐 그런 책도 쓰고 했죠. 허건욱. 이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이 이제 출범하게 되는, 공화국이 출범하고 헌법이 발효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한의 헌법은 거의 동시에 이제 제정이 되고 발효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재밌는 게, 한국 근데 헌법을 발표했는데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논란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한국의 헌법을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해서 한반도 전체, 남한이 아니라 38선 이남이 아니라 전체가 대한민국이다라고 주장했고, 북한 헌법은 한국 헌법은 103개 조항이었고 10장 103개 조항이었고, 북한 헌법은 10장에 104개 조항이었는데, 103조가 뭐냐면 수도에 관한 규정입니다. 수부. 그때는 이제 수부라고 했는데, 수부나 수도나 같은 말이죠. 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부는 서울시로 한다, 이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그렇게 이제 서로 이제 자기들이 한반도의 정권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또 그게 서로 싸우면서 남쪽은 당연히 우리는 어릴 때 당연히 그렇게 떠들고 노래도 부르고 다녔습니다만, 북한은 완전히 괴뢰라고 했죠. 북한 괴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두각시 허수아비 정권이라는 것이죠, 소련의. 그런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북한은 그때 당시에 남한을 미국의 괴뢰 정부라고 그렇게 불렀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부르면서 남북한이 지나오게 된 겁니다. 뭐 이렇게 이 정도로 해서 우선 이 남북한의 헌법 제정 과정을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러면 그 이후에 한국 헌법이 어떻게 됐느냐 그걸 이번 시간에 하고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헌법 지금 현재 시행 중인 헌법 내용을 조금 중요한 걸 이렇게 넘겨가면서 같이 읽으면서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948년에 물론 이제 이때 정부 수립이라고 해야 하느냐 건국 선포라고 해야 하느냐 이건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솔직히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차이는 없고 뭐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건국일이라고 해도 좋고 정부 수립일이라고 해도 뭐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없는 건국이 나라는 또 있을 수 없으니까 정부 수립이 건국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따지고 보면. 물론 그건 이제 정부 수립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좀 더 소급해서 1919년 상하이 임시정부로 이제 삼기 위해서 이제 더 그렇게 주장합니다만은 뭐 우리나라 헌법 교과서 중에 대구 출신인 정종섭 교수가 쓴 헌법학 원론 같은 데 보면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이라고 해놨더라고요. 뭐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전혀 뭐 각자 취향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사용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쉬었다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하고 쉬도록 하죠. 그래서 1948년에 헌법이 제정이 됐는데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헌법 개정이 총 9차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1987년을 마지막으로 현재 기준으로 하면 총 9차례 헌법이 개정이 돼서 9차례 개정이 되니까 첫 번째 헌법부터 시작하면 지금 10번째 헌법을 맡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10번째. 그런데 첫 번째 헌법은 그러면 언제 개정이 됐느냐. 첫 번째 헌법은 1952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1952년에 개정이 됐는데 이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1948년에 이제 헌법이 발효해서 헌법기구가 작동이 됐는데 초대 의원들은 임기가 2년으로 정해졌습니다. 초대 하나에서. 그 이유는 초대 재헌 의원들의 임무는 헌법을 만드는 데 있기 때문에 그 임무를 완수하면 이제 그만두고 새로 이제 정말 이제 의정 활동을 할 국회를 따로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래서 임기를 2년으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1950년이 되니까 벌써 이제 선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국회의원 선거를. 총선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1950년 1월 달에 1950년 5월 딱 정확히 5월 50선거였으니까 그때 맞춰서 날짜를 맞추지는 못하고 물론 그 같은 5월 달에 5월 30일에 총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총선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이승만 지지 세력이 자유당은 아직 창당되기 전이었는데 이승만을 지지하는 세력이 참패를 했습니다. 참패를 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런 여러 가지 파동들이 있으니까 이승만이 뭐 인기가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참패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헌법에 의하면 그 다음에 바로 이제 4년 임기가 끝나면 52년에 2년 후에 바로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 선거는 국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승만이 당선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이제 나서서 이승만 지지 세력들이 이승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지 세력들이 어쨌든 이 대통령 선거 방식을 바꿔야 된다. 말하자면 국회의원들이 하는 간접 선거에서 간선에서 국민들이 직접 선거를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게 자기들한테 어쨌든 유리하니까. 그건 뭐 부정 선거를 하든 뭐 선전 선동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거는 별개의 문제고 우선 국회에서는 선거를 해서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니까 이제 그 방법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51년 11월 달에 애당초 국회의원들이 많이 주장했던 아까 국회 양원제, 단원제 말고 그럼 양원제를 하자.
많은 사람들이 원하니까 양원제, 국회를 양원제로 하고 대신 국회에서 선출하던 대통령 선거를 국민 직접 선거로 직선제로 바꾸자. 이 두 개를 내세워서 개헌안을 51년 11월 달에 이승만 지지 세력들이 합니다. 했는데 이게 바로 부결되어 버립니다. 한번 부결되어 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 문제를 일으키고 뭐 이승만을 반대하는 의원들에 대한 공격을 하고 해서 소위 말하는 정치 파동이라는 걸 일으킵니다. 온갖 이제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하다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되냐면 그때 당시 또 벌써 이제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저쪽에서 야당 쪽에서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 쪽에서도 개헌하자는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안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여당에서 이승만 지지 세력에서 그 중에서 상대방들이 원하는 것 중에 자기들한테 전혀 불리하지 않는 것 몇 가지 하고 우리가 꼭 필요한 것 하고 섞어서 이제 헌법안을 만듭니다. 그래서 섞어서 만든다는 건 뭐냐면 상대방 구미를 맞출 만한 것 한두 가지 하고 우리가 꼭 필요한 것 하고 섞으니까 두 군데 양쪽의 헌법안에서 발췌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발췌 개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섞었냐면 자기들이 필요한 건 무조건 대통령 직선제니까 대통령 직선제를 넣고 상대방에서 요구하는 것들 중에서 처음에는 자기들이 반대했다가 대표적으로 넣은 게 뭐냐면 내각 불신임안, 국무위원 불신임안입니다. 국무위원 불신임안이란 건 뭐냐면 아시다시피 국무위원들 지금은 장관이 아닌 사람도 국무위원이 될 수는 있습니다. 대부분 장관을 내각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국무위원들이 장관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국회가 불신임 의결을 하면 해임하도록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예를 들면 우리도 그런 제도가 있었던 적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건 전형적으로 내각 책임제에서 갖고 있는 방식이거든요. 대통령제는 이제 그런 게 사실은 없는 겁니다. 물론 꼭 내각 책임제에서는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수상이나 총리가 의회를 해산할 수도 있죠. 그런 이제 권한들이 내각 책임제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제에서 꼭 필요한 직선제, 대통령 직선제하고 내각제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국무위원 불신임제 이런 걸 섞어가지고 이제 헌법안을 제출을 하고 의결을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1952년에 개헌안을 국회에서 이제 표결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하면서 온갖 그냥 정상적으로 국회를 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편법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다가 결국은 그게 1952년 7월 4일 날 52년 7월 4일 저녁에 밤에 이제 국회를 엽니다. 밤에 어디서 여냐면 당시 근데 이게 1952년이니까 어떨 때였습니까? 6.25 전쟁 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 있던 정부는 지금 부산으로 다 내려가 있던 상태였습니다. 피난가 있었죠. 그래서 부산의 당시에 부산 경남도청 별관으로 사용하고 있던 상무관이라는 건물에서 합니다. 이 상무관이라는 건 지금은 아마 없어진 것 같은데 지금 동아대학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있는 상무관에서 밤중에 열어가지고 기립 투표를 했습니다. 헌법안에 대해서 찬성하자고. 그러니까 헌법안은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당시에 국회의원이 몇 명이었느냐 하면 잠깐만요. 그 숫자를 제가 이건 아니네. 이건 그다음하고 착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해서 야간 기립 투표를 해가지고 표결 결과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통과가 됩니다. 통과가 돼서 이제 첫 번째 개헌이 이루어지고 첫 번째 개헌에 따라서 바로 이제 대통령 선거를 52년
8월 달에 하게 됩니다. 52년 8월 달에 대통령 선거를 해서 이승만이 두 번째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때 대통령 선거에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승만 외에 이시영, 부통령이었던 이시영하고 조봉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명이 더 있는데 이 사람은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일단 신흥우라는 사람입니다. 이 네 명이 출마를 해서 이승만이 당선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이제 4년의 임기를 연장하게 되는 것이죠. 말이 나온 김에 그 다음에 그러면 2차 개헌은 언제 했느냐? 역시 또 2년 후인 54년에 하게 됩니다. 54년. 1954년에 하는데 이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이승만이 재선에 성공하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바로 또 한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임기 중간쯤 됐을 때 2년만 있으면 또 그만둬야 되니까. 그죠? 이미 54년이면 이제 거의 80이죠. 이제 8순인데. 임기를 또 2년 정도, 절반 정도 채우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또 이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 중임 제한, 그러니까 그 대통령은 한 번, 1회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이 연임 제한, 헌법의 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헌법안을 상정합니다. 헌법안을 상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이제 나중에 다시 이제 서울로 와서 하게 됩니다. 이런 헌법안을 상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54년 11월 27일 날 의회에서 의결을 하게 됩니다. 의결을 하게 되는데 이때 결과가 어떻게 나느냐? 이때 출석 의원 203명 중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203명 중에 135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203의 3분의 2는 135.3333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나눌 수가 없으니까 135.333은 136이 되는 것이죠. 사람으로 따지면. 사람을 3분의 1로 나눌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136명 이상이라야 3분의 2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게 되고 135명이면 3분의 2에 못 미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국회에서도 할 수 없이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 선언이 됐습니다.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부결 선언을 했는데 그날 밤에 누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각하 그게 아닙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 이게 135.33은 이게 반올림하면 135가 되니까 결국 3분의 2는 136명이 아니라 136명부터 3분의 2가 되는 거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그것도 이 계산법 자체도 이건 뭐 말이 안 되거니와 이것도 이제 부당한데 이미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부결 선언을 한 의안을 계산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그 다음날 번복을 해버립니다. 국회에서. 야당의 반발이고 뭐고 있을 뭐 소용없이 번복을 해서 헌법이 통과된 걸로 합니다. 그래서 헌법은 통과가 됐고 그 뒤에 다시 또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1차, 2차 이 개헌을 보면 1차 때도 토론 과정이라든지 또는 헌법을 개정하려면 개정안을 사람들이 뭐 그 내용을 알건 모르건 읽건 안 읽건 간에 일반 국민들한테 공시를 해야 됩니다. 공표를 해야 되고 일정 기간 동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민의가 수렴이 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한다. 이게 형식적인 취지인데 그 절차도 하지 않았고 그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국회에서 토론 과정도 없이 급하게 이제 기립 표결로 해가지고 통과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계산 자체도 잘못됐고 한번 부결한 걸 다시 번복하고 이건 뭐 지금으로 치면 이 내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도 다 이게 통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헌법 제정 과정에서도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그 자체가 뭐 잘못된 건 위법한 건 아닌데 이 첫 번째 개헌하고 두 번째 개헌만 놓고 보면 이거는 위법의 정도가 아니라 개헌 자체가 완전히 위헌인 거죠. 실제로 보면 지금 평가하면.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이 정도 하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또 물러났고 야당 의원들이 아무리 길을 쓰고 뭐 항의를 하고 저항을 해도 뭐 시간이 지나가면 그뿐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2차 기한까지 끝났고 좀 쉬었다가 그다음에 마지막 나머지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